수도 리스본의 북동부에 있는 토마르는 에니크 왕자의 자치와 대항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 기사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중세 도시입니다. 그리스도 기사단은 1385년 카스티아와의 왕위 전쟁에서 주왕 1세 편에서 싸웠으며 세우타 정복에도 왕실과 동행했는데요. 그 후 막 바다 개척을 꿈꾸던 엔리크 왕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명을 따라 용맹한 기사들은 말을 버리고 배를 탔습니다. 망망대해로 나아갔던 그들 배의 돛엔 이 바닥과 같은 기사단의 상징인 사각골의 붉은 십자가가 장식돼 있었죠. 이곳은 토마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포르투갈 중부에 있는 기사단의 도시죠. 그리스도 기사단. 그래서 그 기사단에 대한 자부심이 아직도 이 도시에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바닥에 보면 기사단 문장이 3열로 쫙 깔려있거든요. 아주 무질서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질서정연하게 기사단의 이 십자가 마크가 쫙 깔려있습니다. 이런 뭐랄까 자부심? 전통을 지키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멋집니다. 이 고풍스러운 길을 따라 에니크가 살던 중세 시대를 만나봅니다. 그리스도 수도원은 원래 템플 기사단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14세기에 기사단이 해체된 뒤 포르투갈 왕이 그리스도 기사단을 창단하면서 그 본부가 됐는데요. 이후 템플 기사단의 재산을 양도받은 그리스도 기사단은 십자군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은 십자군입니다.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거기에 보면 템플러라고 하는 성전 기사단이 나오거든요. 그 성전 기사단이 이곳에 이렇게 성체를 쌓았습니다. 에니크 왕자의 아버지인 주왕 1세는 셋째 아들인 에니크에게 이곳을 본부로 하는 그리스도 기사단의 단장을 맡깁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곳이 대항해 시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3세기부터 시작된 이 포르투갈의 성전기사단의 위세는 1300년대 초반이 되면 절정에 이르거든요. 유럽 전역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과 교황이 힘을 합쳐서 성전기사단을 탄압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갖고 있던 이 포르투갈의 어마어마한 부와 이 권력이 기독교 기사단, 오더 오브 더 크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사단에 흡수가 되거든요. 항해한 엔히크가 바로 이 기사단의 단장이 됩니다. 그는 기사단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부를 대항해 시대의 초기 작업에 쏟아붓게 되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중세적인 기사단의 재산이 근대의 시작이 되는 대항해 시대의 마중물이 됐다는 거. 정말 역사는 모순투성입니다. 세우타 정복 이후 해외 영토 개척에 앞장섰던 에니크는 그리스도 기사단 단장으로서 기사단의 성격을 이교도와의 전쟁과 발견을 위한 해외 원정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에니크는 기사단의 재산으로 배를 건조하고 원정대를 조직하며 아프리카 탐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완연한 중세죠. 1415년에 엔히크 왕자가 세우타를 정복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의 시작과 마찬가지인 사건인데, 그 당시 유럽에는 훨씬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년 전쟁,
아젠쿠르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왕 헨리 5세가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장악했죠. 그리고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곳에서는 교황이 개혁을 부르짖는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민족주의자를 불태웁니다. 당시 유럽인들한테는 백년 전쟁과 콘스탄츠 공의회가 훨씬 중요했어요. 세우타 정복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땅끝에 있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별것 아닌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국은 세우타 정복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이런 성을 지어놓고 땅 따먹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바다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바다를 쳐다보지 않았죠. 유일하게 엔히크만이, 포르투갈만이 그 바다를 개척하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우타 정복과 같은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걸 알면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머물겠죠. 애니크 왕자의 아버지 주왕 1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비스 왕조 설립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던 전쟁 귀족들은 자신들의 힘을 분출할 곳을 찾았고, 경제적으로 왕실을 지지했던 부르주아 상인계층도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지중해 무역로가 일부 폐쇄되면서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었죠. 주왕 1세는 이들의 관심사를 해외 영토 개척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 선봉에선 애니크는 이들의 열망과 함께 이교도의 땅에 가톨릭을 전파하겠다는 사명감, 미지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은 욕망 등으로 아프리카 탐험을 추진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죠. 높이 150m에 달하는 화강암 절벽 위에 등대가 서 있는 이곳은 포르투갈의 호카곳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 서쪽의 끝이죠. 제가 지금 호카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땅끝 마을, 서쪽 땅끝 마을이죠. 지금 이 호카곳 앞에 이곳이 땅끝 마을이라는 걸 상징하는 십자가를 하나 세워놨고, 그 앞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카몽이스의 유명한 식구가 써 있네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던 그 시대의 뱃사람들에겐 이 바다는 그야말로 세상의 끝이자 암흑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은 애니크에게는 그것은 터무니없는 미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개척하고 탐험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기에 대항해 시대는 열릴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그가 보여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은 잇따라 유럽인들이 지리학적 발견을 성공시키며 세계사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정말 저 끝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알죠. 저 끝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 저 바다 건너는 미지의 땅, 무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무지와 미지를 깨트리고 오늘날의 지구의 역사를 연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 용기, 그 호기심, 그 과감함, 그 실행력. 역사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개척해 나가는 거죠. Tout d'un coup, on fait silence,
a casa passatir. Lide Christensen, let your rose lance on bandisa, auditory.